1943년 11월 1일 북앵빌에 상륙한 미군은 예상보다 쉽게 일본군 수비대를 제압했으며 상륙 지점의 정비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미군은 북앵빌 남쪽에 일본 육군을 견제하면서 상륙 지점인 토로키나 포인트 근처에 비행장 건설을 시작합니다. 3개월 전 뉴조지아 섬의 문다 비행장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미군은 예상외로 큰 인명 손실을 경험했으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했던 것입니다. 결국 미군 사령부는 일본군이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한 북앵빌 남부로 진격해서 일본군 비행장을 빼앗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죠. 토로키나 상륙 지점의 방어선을 견고하게 만들어 일본군을 견제하면서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비행장이 완성된다면 일본군의 본거지 라바울이 최강 전투기 F-4U 콜세어의 사정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한편 1943년 11월에 첫 일주일 동안 라바울 상공에서 벌어진 혈전으로 일본의 항공 전력은 크게 약화됩니다. 일주일 동안의 치열한 교전에서 일본군은 80대가 넘는 항공기들과 다수의 조종사를 잃었으며 항공 전력은 250여 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애초에 라바울의 일본 사령부는 항공 전력을 총동원해서 전투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미 해군 함재기 부대와 육군 항공대 제5공군은 일본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공습을 연일 반복합니다. 거의 매일 긴급 출격이 반복되면서 전투 피로도가 극에 달했던 일본 조종사들은 라바울을 지켜내는 것조차 어려울 지경이었죠. 11월 1일 라바울로 긴급하게 투입됐던 일본의 정예 함재기 부대는 일주일 만에 50대가 넘는 항공기를 손실했으며 겨우 110대 정도의 항공기들만 남게 됩니다. 고성능의 미 해군 신예 전투기 헬킷과 교전해본 일본 조종사들은 크게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며칠 이내 라바울의 일본 항공 전력은 소멸해버릴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일본 사령부는 라바울을 방어하기에도 빠듯한 항공 전력을 쥐어짜서 북앵빌에 상륙한 미군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11월 8일 90대가 넘는 일본기들이 북앵빌의 미군 상륙 지점 토로키나 포인트를 향해 출격합니다. 이들은 북앵빌 해안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미군의 수송선들과 상륙정들을 포착하고 공격을 시도했지만 경미한 피해를 입히는 데 그쳤죠. 북앵빌 남부의 일본 비행장 상공을 순찰하던 미 해병대 F-4U 콜세어와 육군 항공대 P-40 전투기들이 긴급 무전을 받고 교전 지역으로 날아오면서 공중전이 벌어집니다. 30대의 미군 전투기들은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5대의 제로와 10대의 99식 함폭을 격추했으며 살아남은 일본기들은 허둥지둥 라바울로 도주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에도 20대 정도의 일본기가 나타나서 폭격을 감행하고 사라져버리면서 미군의 신경을 건드리게 됩니다. 일본기들의 도발적인 움직임을 보고받은 할지 제독은 라바울의 비행장과 항구에 대한 더욱 강력한 공습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는 미 해군의 에식스와 벙커힐 그리고 인디펜던스를 주축으로 하는 50.3 기동전단이 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앵빌로 항진하고 있었죠. 이 중에서 에식스와 벙커힐은 남태평양 전선에 처음 나타난 미군의 신형 항공모함이었습니다. 한편 38기동부대의 항공모함 사라토가와 프린스턴은 이 새로운 항공모함들과 함께 라바울을 공습하라는 명령을 받고 북앵빌 북쪽의 그린 아일랜드 해역으로 급행하게 됩니다.
총 5척의 미군 항공모함 부대는 11월 11일 새벽에 함재기들을 대거 출격시켜 라바우를 공습할 예정이었으며 뉴기니의 제5공군도 전투기와 폭격기들을 대거 출격시켜서 라바우를 협공할 예정이었죠. (1943년 11월 11일) 오전 7시가 되자 라바울 남동쪽 360km 해상에 도착한 항모 사라토가와 프린스턴이 먼저 공습작전을 시작합니다. 38기동부대를 지휘하던 프레드릭 셔먼 제독은 90여 대의 함재기들을 출격시켰죠. 그런데 미군의 함재기들이 라바울에 도착하기 전에 거센 소나기를 동반한 스콜 구름을 만났으며 더 이상의 항공작전은 어려워집니다. 이 함재기들은 악기상 속에서 일본군의 순양함과 구축함을 포착하고 공습을 시도했지만 위험을 감지한 일본 함선들이 스콜 구름 속으로 숨어버리면서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항모로 돌아와야 했죠. 크게 실망한 셔먼 제독은 2차 공습을 시도했지만 기상이 점점 악화되면서 함대 상공에도 스콜 구름이 몰려왔고 결국 38기동부대는 모든 작전을 취소하고 후방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무렵에는 뉴기니 지역의 기상도 심하게 악화되면서 제5공군의 항공기들도 작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야심차게 대규모 협공을 계획했던 미군의 입장에서는 불길한 징조로 보였죠. 하지만 라바울로부터 260km 해상까지 접근했던 50.3 기동전단은 옅은 구름이 깔린 비교적 양호한 기상 상황 하에서 순조롭게 공습작전을 진행합니다. 항공모함 벙커1과 에식스는 가동 가능한 함재기들을 모두 출동시켰으며 인디펜던스 소속의 함재기들도 총 출격하면서 180대가 넘는 미 함재기들이 라바울을 향해 늑대무리처럼 몰려갑니다. 이번에도 미 항공모함들은 함대 방공에 필요한 헬켓 전투기들까지 모두 날려보냅니다. 물론 이번에도 믿는 구석이 있었죠. 미 함재기들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자 줄리 로저스의 콜세어 전투기 23대가 남쪽으로부터 날아와 함대 방공 임무를 수행합니다. 줄리 로저스가 함대 상공에 도착한 이후에는 미 해군 33 전투기 대대의 헬켓 12대가 함대 상공으로 날아와 방공 임무에 가세했죠. 이 VF-33은 미 해군이 뉴조지아 섬의 세기 비행장에 파견해 놓았던 헬켓 전투기 부대였으며 연료가 떨어지면 항공모함 인디펜던스로 착함한 후에 재급유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졸리 로저스의 콜세어 전투기들은 연료가 떨어지면 항모 벙커1에 착함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항공모함은 졸리 로저스가 솔로몬 제도로 파견되기 전에 항공모함 이착함 훈련을 했었던 바로 그 항모였습니다. 재급유를 위해서 착함한 졸리 로저스 대원들은 마치 고향에 돌아온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1시간 전에 출발했던 180여 대의 미 함재기들은 오전 8시 30분경에 라바울 상공으로 순조롭게 진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계 경보를 수령한 라바울의 제로 전투기들이 미리 날아올라 미 함재기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라바울 사령부는 출동 가능한 제로 전투기 68대를 모두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하지만 180여 대의 미 함재기들은 이들을 완전히 압도했으며 헬켓 60여 대가 촘촘한 호위망을 구성했기 때문에 제로 조종사들은 미 함재기들의 대형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였죠. 미군 함재기들은 제로를 쉽게 따돌리고 라바울 상공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심슨항에 정박해 있었던 일본 순양함들과 구축함들이 미 함재기들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일본군 대공포 부대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급강화 폭격기 돈틀리스와 헬다이버는 일본 함선들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덤벼들었으며 수면 고도로 접근하던 어벤져 뇌격기들도 어뢰를 투하하며 협공을 시작합니다. 심슨항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에 휩싸였으며 경순양함 아가노와 구축함 나가나미, 스즈나미가 어뢰와 폭탄에 맞고 대파됩니다. 가장 큰 참상은 구축함 스즈나미에서 발생합니다. 일본군은 폭발성이 강한 산소 어뢰를 스즈나미에 싣고 있었는데 때마침 돈틀리스의 폭탄이 직격하면서 이 산소 어뢰들이 유폭을 일으킨 것입니다. 엄청난 폭발과 함께 스즈나미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아군 함대의 참상을 목격한 제로 전투기들이 돌진해 오면서 미 함재기들에게 달려들었지만 근처에 다다르기도 전에 12대의 헬켓 전투기가 이들을 차단합니다. 제9 전투기대대 소속의 헬켓 조종사들은 3대1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제로 전투기를 향해서 돌진했으며 헬켓의 기관총이 불을 뿜을 때마다 제로 전투기들은 불덩어리가 되면서 추락해버립니다. 이날의 교전에서는 헬켓의 강력한 맷집이 빛을 발합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VF-9의 헬켓 전투기들은 대부분의 기체가 여러 발의 기총탄을 맞았지만 단 한 대의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죠. 이 중에서는 무려 30발 이상의 탄환을 맞고 대파된 헬켓도 있었지만 무사히 함대로 돌아와서 착함에 성공합니다. 항모로 돌아온 제9 전투기 대대 조종사들은 이 교전에서 14대의 제로를 격추한 것으로 보고했죠. 공격을 마친 미 함재기들이 물러나기 시작할 무렵에 일본 정찰기가 라바울에서 230km까지 접근한 미군의 항공모함들을 발견합니다. 정찰기의 보고가 들어오자 일본 함재기 부대를 지휘하던 오자와 중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오자와는 이렇게 가까운 거리까지 미 항모들이 접근한 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판단했으며 미군의 항공모함들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때마침 뉴기니 방면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던 제5공군기들의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자와 중장은 즉시 가동 가능한 함재기들을 모두 출격시켜 미군의 항공모함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오자와 중장의 판단대로라면 공습 후에 돌아오는 함재기들을 착함시키는 복잡한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들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만 된다면 미 항모들은 그야말로 앉아있는 오리 신세가 될 것입니다. 즉시 철갑탄을 장비한 99식 함상폭격기 27대와 어뢰로 무장한 97식 함상폭격기 14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으며 제로 전투기 67대가 이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출동하게 됩니다. 함재기 부대를 돕기 위해서 라바울 항공대도 일식 육상 공격기 10대와 육군 항공대 소속의 Ki-61 히엔 전투기 8대를 출동시켰지요. 작전에 참가한 일본기들은 130대 정도의 세력이었으며 이것은 야마모토 제독이 전사한 1943년 4월 이후에 최대 규모의 반격 작전이었습니다. 모든 항공기들이 이륙한 후 먼 발치로 사라지는 과정을 보면서 오자와 제독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정예 함재기 조종사들이 탑승한 일본기들이 미군의 항공모함에 폭탄과 어뢰를 충분히 명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미 함대는 공습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함재기들을 수용한 후에 2차 공습을 준비하고 있었죠. 오자와의 생각과는 달리 미 항공모함의 수병들은 착함하는 함재기들을 매우 신속하게 수용했으며 재급유와 재무장 과정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라바울 공습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몽고메리 제독은 다시 한번 라바울을 공습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오후 1시 13분경에 미 함대의 레이더에 180km까지 접근한 일본기들이 포착됩니다. 함대 방공 임무를 맡고 있었던 졸리 로저스의 콜세어 23대와 33 전투기 대대 헬캣 12대가 긴급 호출을 받았으며 즉시 일본기들을 요격하기 위해서 북서쪽으로 날아갑니다. 내습하는 일본기들의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몽고메리 제독은 졸리 로저스와 VF-33의 전투기들이 내습하는 일본기들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2차 공습 작전을 계속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미 함재기들은 또다시 순서대로 바람하고 있었으며 상공으로 날아오른 내격기들과 급강하 폭격기 수십 대가 헬캣 전투기들의 엄호하에 라바울로 향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일본기들을 포착한 VF-33의 헬켓 조종사들이 수백 대의 일본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긴급 무전을 발신하자 상황이 급박해집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일본기들이 65km 지점까지 접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몽고메리 제독은 2차 공습을 전면 취소하고 모든 엄호 전투기들은 요격전에 임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함대 전체에도 대공 경계 태세를 발령합니다. 이미 출동했던 급강하 폭격기들과 내격기들도 모든 무장을 버리고 함대 근처로 돌아와서 대공 포화망 바깥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이 함재기들은 전투기는 아니었지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요격전에 가세할 예정이었죠. 비상이 걸린 미 함대는 항공모함 3척을 중심으로 원형 방어진을 구성했으며 대공사수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일본기들의 출현을 대비하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1년 전에 산타크루즈 해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함대 방공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오자와 제독의 희망대로 일본 함재기 부대는 미군의 항공모함들을 명중시킬 수 있었을까요?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